안녕하세요, 김상인입니다. 우리는 수학과 상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수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수학자들의 상상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세는 것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셀 때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1, 2, 3, 4 그렇게 셀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한국어로 하나, 둘, 셋, 넷. 근데 왜 세죠? 세는 것은 보통 어떤 물건을 세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과 하나, 사과 두 개, 때로는 과일들이 섞여 있어도 세 개로 우리는 알죠? 혹은 네 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라는 것을 실제 존재하는 것들에 이렇게 세는데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1이라는 것, 하나라는 것, 사과 하나, 혹은 3이라는 수, 셋이라는 한국어, 아니면 과일 3개. 그런 식으로 수학자들이 센다는 것, 수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추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화시켜서 숫자 3이건, 한국어 3이건, 과일 3개건 다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추상화가 수학에서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를 물론 하나, 둘, 셋, 넷 끊임없이 셀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셀 수도 있지만 수학자들은 이 수를 더 확장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수라는 것을 정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끝없이 펼쳐진 0과 1이 그려진 끝없이 펼쳐진 직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수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수라는 건 뭐냐면 0과 1이 그려진 끝없이 펼쳐진 직선의 한 점으로 단순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자연수의 개념이 있어요. 뭐죠? 1로부터 시작해서 0과 1만큼 간 것을 또 오른쪽에 그리면 2라는 수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이 생기고 4가 생기고 5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끝없이 오른쪽으로 움직여가면서 셀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세워지는 수를 우리는 자연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정수의 개념도 이 직선에서 볼 수가 있어요. 0으로 시작해서 이번에 왼쪽으로 같은 간격으로 가는 거예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 음의 정수 그리고 자연수를 합해서 우리는 정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연수라는 집합을 더 크게, 자연수라는 모임을 더 크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분수의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정수 두 개를 잡아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 그 분수는 0과 1 사이에 이 선분을 정확히 절반으로 자른 그게 2분의 1이고요. 뭐 3분의 5를 잡고 싶으면 1과 2 사이를 세등분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수직선상에 자연수를 그리고 정수를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셀 수가 있어요. 자연수 정수를 센 다음에 얘를 뭐 2등분 한다든지 3등분 한다든지 100등분 한다든지 이 주어진 자연수로 이루어진 구간들을 적당히 자연수로 나눠주면은 그 생기는 점들이 유리수 혹은 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연수를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일단 이 세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고 이렇게 얻어진 모든 수가 유리수고 하지만 우리는 실직선을 그렸죠. 실직선을 그렸고 거기에 자연수와 정수를 그리고 분수를 그렸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는 아니에요.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심지어 아주 예전에는 이게 활발한 피타고라스 시절에는 활발한 논쟁의 여지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수직선상에 유리수를 그려도 다 채울 수는 없고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은 빠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불러요. 물론 현대 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무리수는 당연히 존재하고 예를 들어서 루트 2 같은 게 무리수가 되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자연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연수의 성질들. 자연수를 공부를 하려면 일단 센다는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0, 1, 2, 3, 4, 5, 6, 7, 8, 9. 그래서 끊임없이 셀 수도 있어요. 세면서 뭐 어릴 때 보면은 그런 것 하잖아요. 너 몇 가지 셀 줄 알아? 뭐 10가지 셀 줄 알아? 뭐 100가지 셀 줄 알아? 그러다가 뭐 10만까지 셀 줄 알아? 그렇게 경쟁이 붙죠. 그러다가 누가 10만까지 셀 줄 안다 그러면은
제일 큰 수 뭐 알아? 10만. 그러면은 친구가 와서 뭐 나는 10만 더하기 1도 알아. 그런 식으로 뭐 그런 경쟁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끝없이 셀 수도 있어요. 수학자들도 가끔씩 마음의 안정을 위해 많이 세기도 해요. 제 친구 수학자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한번 큰 결심을 하고 20만까지 세어봤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대략 한 2주 정도가 걸렸다고 그러는데 매번 출퇴근할 때마다 오늘 한 1000까지 세보고 2000까지 세보고 자기 전에 얼마까지 셌는지 적어보고 20만까지 세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셀 수도 있어요. 많이 세면 세는 만큼 아는 거죠, 물론. 그래서 자연수에 대해서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는 무한히 많은 자연수를 알기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무엇을 알고 싶으면은 물론 하나하나 다 세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대상들의 관계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자연수에 대해서 당장 줄 수 있는 관계 혹은 구조는 우선 덧셈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열했지만 1하고 2를 합하면 3이 된다.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죠? 한 칸만큼 간 다음에 두 칸만큼 더 가면 3이라고 써있는 수에 도달하게 된다. 2를 3번 더하면 6이 된다. 이렇게 덧셈의 구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곱셈의 구조도 있어요. 2 곱하기 3은 6, 3 곱하기 4는 12. 그런 식으로 또 열심히 3칸만큼 간 거를 4번 반복하면 12가 된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는 수, 2와 3을 약수라고 부르고 그것에 2와 3을 곱해서 얻어진 수를 배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수학자들은 자연수를 알고 싶으면은 그 자연수를 많이 세는 것이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 혹은 자연수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자연수를 진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건물을 알고 싶으면은 물론 건물의 각각의 길이나 높이나 넓이 같은 것을 하나하나 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이 조금 움직인다든지 흔들린다든지 그러면 정확한 그런 측정은 틀릴 수도 있지만 건물의 구조는 거의 바뀌지 않아요. 기둥이 하나 사라진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실제로 수학자들을 보면은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계산할 때도 뭐 항상 싸워요. 내가 틀렸다, 뭐 내가 맞았다, 너가 맞았다 그러면서 계산은 틀릴 수 있지만 그 구조는 틀리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연수에 대해서도 짜잘한 계산들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는 변하지 않는, 바뀔 수 없는 그런 구조에 대한 연구를 해요. 그런 구조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다음과 같아요. 자, 다음은 자연수를 한번 쭉 써봤어요. 2부터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9까지. 여기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면 제일 먼저 나온 수에 동그라미를 쳐요. 초록색 동그라미를 치고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배수들을 다 지워봐요. 4, 6, 8, 10, 12, 14, 16, 18, 20, 22 다 지워요. 그러면 아직 안 지워진 수들이 있죠? 안 지워진 수들 중에 가장 작은 수를 택해요. 그 다음에 3의 배수를 또 다 지워요. 6, 9, 12, 15, 18, 21, 24, 27. 그러면 또 여전히 안 지워진 수가 남아있어요. 5가 있죠? 그래서 5의 배수를 다 지워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해요. 7을 선택한 다음에 7의 배수를 지우고 남아있는 11, 13, 17, 19.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남아있는 수, 그런 수들을 우리는 소수라고 불러요. 여기 그려진 그림은 기원전 300년경 에라토스테네스라는 그리스의 학자가 발견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고 불러요. 놀랍게도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는 지금도 소수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로 계속 이용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소수를 찾았어요. 그럼 이 소수의 신기한 점은 뭐냐면 모든 자연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소수는 2, 3, 5, 7, 11, 13 이렇게 나가는데요. 아무런 자연수나 주어지면 예를 들어 36, 걔를 최대한 많이 약수들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당장 생각나는 게 4, 9, 36이 생각나네요. 그런데 4나 9는 다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곱셈으로. 2 2번, 3 2번. 물론 순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을 해도 여전히 6, 6에 36이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수라는 거는 자연수의 부품 같은 거예요. 자연수의 조립 부품. 그래서 모든 자연수는 소수들의 곱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실질적으로 유일해요.
수학자들은 어떤 실질적이란 말을 잘 쓰는데요. 그거는 딱 정확하게 뭐가 성립하진 않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거의 성립하는 거나 다름없다 할 때, 두리뭉실할 때 넘어갈 때 많이 쓰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순서는 바꿀 수 있지만 그 부품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2와 2, 3과 3이 그대로 부품이라는 거죠.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어릴 때 장난감, 조립 장난감을 부품을 바닥에 늘어놓았을 때 걔네들을 뭐 순서를 바꿀 수는 있지만 그 부품은 바뀌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소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기한 성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로부터 소수가 무한히 많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기원전 3세기 유클리드 때부터 알고 있었고요. 소수는 무한히 많고 또 소수가 모든 자연수를 이렇게 조립 부품처럼 분해를 하고 그 분해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유일하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수들이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너무 놀랍게도. 그래서 소수들을 한번 열심히 써볼 수가 있어요. 1에서 36까지 써봤을 때 소수에다가 초록색을 칠해본 모양이고요. 더 많이 써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기서 어떠한 패턴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냥 마치 난수처럼 소수들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소수들이 생각보다 꾸준히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은 18세기 오일러의 사진인데요. 이 오일러는 18세기에 가장 활발한 수학자 중에 하나였어요. 적어도 살아있을 때 400편 이상의 논문을 썼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논문을 많이 써서 걔네들을 출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783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뒤에도 논문이 계속 나왔다고 해요. 500여 편이 더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 중반 유럽 전체에 나왔던 논문 중에 유럽 전체에 나온 수학 논문, 물리 논문, 공학 논문 다 합쳐서 적어도 3분의 1 이상을 오일러 한 분이 쓰셨다고 해요. 그 기록은 20세기가 되어서야 겨우 깨질 수 있었고요. 그만큼 활발한 수학자였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신기한 그런 등식을 증명을 했어요. 자, 우변은 1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그렇게 나가요. 뭐 1분의 1, 4분의 1, 9분의 1, 16분의 1, 36분의 1, 49분의 1 그렇게 나가는 수죠. 그래서 사실은 별거 아닌 수열 같기도 해요. 뭐 초등학생들도 한 뭐 10개, 20개까지 써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얘를 다 더하면은 전혀 뜻하지 못한 6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수가 나온다는 것을 오일러가 증명을 했어요. 일단 이것부터 굉장히 신기한데 오일러가 미친 더 큰 영향은 그래서 이 2를 다른 수, S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함수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 제타S, 이 그리스 문자 제타인데요. 이 제타라는 표기법을 도입한 것은 약 100년 뒤에 리만이 한 일이지만 여기서는 일단 우리는 이 표기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의 S제곱분의 1, 2의 S제곱분의 1, 3의 S제곱분의 1 이런 S에 의해 결정되는 함수를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굉장히 신기하고 또 공부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타 3, S에다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수는 무엇일까? 굉장히 어려운 수예요. 제타 3이 무리수라는 것은 20세기 말이 되어서야 겨우 증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S값에 대해서 제타가 유리수일지 무리수일지 어떤 수가 될지는 모르는 게 사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오일러는 얘를 함수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세한 계산 과정은 생략을 했지만 제타라는 함수에다가 어떤 소수랑 관련된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이런 식으로 소수와 관련된 어떤 곱을 해주면 1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소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업적이냐. 하지만 수학자들은 전혀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어떤 아주 작은 사실이라도 발견되면은 그게 큰 발견의 기초가 되기도 해요. 사실 제가 공부를 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가요. 제가 풀고 싶어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져가면은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그럼 그 문제 중에 너가 못 푸는 제일 쉬운 경우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일단 무조건 가장 어려운 경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가장 어려운 수준과 내가 모르는 가장 쉬운 수준, 그 간격을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오일러가 이게 정확히 소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소수와 연관이 있는 굉장히 신기한 함수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 제타라는 함수는 약 100년이 지난 1800년대 중반, 1859년경 리만에 의해서 새로운 주목을 받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자연수의 성질은 수학에서는 정수론이라고 불러요. 이 정수론에 대해서 리만이 딱 하나의 논문을 썼어요. 1859년, 사실 이분의 마지막 논문이기도 해요. 마지막 논문이었고 단 하나의 정수론 논문이었고 불과 4페이지밖에 되지 않아요. 이 4페이지 동안 이분이 제타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이 제타 함수라는 게 당시 사람들이 소수에 대해서 가장 알고 싶었던 소수의 분포에 대한 답을 주는 힌트가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리만이 그 4페이지짜리 논문에서 증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가설을 제시를 했어요. 어떤 가설이었냐면 1에서 n까지 수를 써요.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100까지 써요. 그러면은 그 중에 소수가 몇 개냐는 거죠. 뭐 소수가 예를 들어서 18%, 17%라면 17개라는 거고 그거를 더 큰 수에 대해서 해요. 1000에 대해서 하고 만에 대해서 하고 10억에 대해서 하고 뭐 100억에 대해서 하고 그렇게 1에서 n까지의 수를 쓰고 그 중에 소수가 몇 개인지 세면은 소수를 뽑을 확률이 나오겠죠. 전체 중에 소수의 비율. 그랬을 때 그 소수를 뽑을 확률이 다음과 같은 비교적 계산하기 쉬운 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에서 뭐 1000분의 1까지 간 다음에 그것의 역수로 쓴 게 바로 1에서 n까지의 수 중에 소수를 뽑을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엄밀하게 증명하지는 않았지만 제타 함수가 이 가설과 어떤 관련이 있고 제타 함수의 성질을 잘 따지고 나면은 이 정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리만은 그 4페이지짜리 논문에서 이게 굉장히 사실일 것 같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증명을 써보진 않았다. 그러니까 곧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다는 뉘앙스로 글을 썼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논문이 리만의 마지막 논문이 되었고요. 리만은 안타깝게도 40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만 가설이 소수의 분포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타 함수의 성질에 대한 것이었고요. 리만 가설은 수많은 수학자들이 가장 풀고 싶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약 40년이 지나서 아다마르 그리고 발레프생이라는 두 명의 수학자가 독립적으로 이 리만 가설을 거의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수 정리라고 부르는데요. 1과 n 사이의 소수를 뽑을 확률은 다음 수와 매우 비슷하다. 이게 아까 리만 가설이었죠. 이 아다마르와 발레프생은 리만이 풀고 싶었던 만큼 매우 비슷하다는 정도까지는 증명할 수 없었지만 대략 비슷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고 이것만으로도 소수의 분포에 대한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많은 수학자는 이 소수 정리가 19세기까지 인류가 이룩한 모든 수학 문명의 집약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소수 정리를 증명하는데 그때까지 인류가 발명한 온갖 방법의 수학적인 테크닉 그리고 지식들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해석학도 사용되고 정수론은 물론이고 대수학 온갖 분야들이 사용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19세기까지 수학의 정점에 있는 그런 소수 정리를 아다마르와 발레프생이 독립적으로 증명하게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리만 가설 자체는 아직도 수많은 수학자들이 가장 풀고 싶어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인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갈 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던 수학자 힐버트는 이 리만 가설을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힐버트에게 당신에게 만약 500년 동안
동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당신은 무엇을 하겠느냐 했더니 자기는 동면에서 깨어나자마자 리만 가설이 풀렸는지 알아보러 다닐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수학자들이 리만 가설이 단지 비슷함과 매우 비슷함의 정도를 넘어서 소수의 분포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가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고 싶지만 아직도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소수의 분포에 대해서는 리만 가설 말고도 여러 가지 신비한 그런 성질들, 아직 증명하지 못한 것도 있고 겨우 증명한 것들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신기한 성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울람이라는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공학자가 발견한 울람의 나선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수학, 특히 위상수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요.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핵무기 개발에 참여해서 텔러 울람 디자인이라는 핵무기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관 중에 하나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분이 어느 날 학회에 갔는데 학회 발표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1시간짜리 발표를 다 듣고 있자니 너무 지루해서 종이에다가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전문 용어로는 끼적거린다 그러는데 이 수학자들은 끼적거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자들은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수학적인 내용을 볼 때 참관자와 참여자의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참관자는 앉아서 저 사람이 설명하는 거를 수동적으로 듣는 거고 참여자는 실제로 종이에다가 연필로 끼적거리면서 자기가 직접 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그런 끼적거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왜 이런 일을 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심심해서 수를 나선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7, 21, 25 이런 식으로 나선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어요. 2, 3, 5, 7 그랬더니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좀 더 해봤어요. 100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1에서 시작해서 계속 돌면서 소수에다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약간 패턴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직선을 따라서 소수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대각선을 따라서. 가로대각선, 세로대각선 혹은 수직선, 수평선 이런 직선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수학자들은 이 정도에서 지치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이 끼적거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왼쪽은 100 곱하기 100 그러니까 만이겠죠. 만까지 한번 수를 쓴 다음에 소수들을 빨갛게 칠해본 거고 오른쪽은 200 곱하기 200 그러니까 4만이죠. 4만까지 쓰면서 소수들을 빨갛게 칠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대각선들, 그렇죠? 가로대각선, 세로대각선 혹은 수직선, 수평선을 따라서 아무런 수평선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수평선을 따라서 빨간 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각선들도 어떤 특정한 대각선들은 아무 대각선이나 그런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대각선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빨간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끊임없이 그리고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런 소수를 나선으로 썼을 때 왜 어떤 대각선들에는 이렇게 많은 소수가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울람이 궁금해하기 시작했고요.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더니 너무 놀랍게도 그게 실은 50년 전에 그보다 50년 전에 란다우라는 수학자가 던졌던 깊이 있는 질문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이 울람의 발견은 여전히 증명은 못하고 있지만 울람의 발견은 란다우의 가설보다 훨씬 더 일반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란다우의 추측은 뭐냐면 n제곱 더하기 1의 소수가 무한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람의 나선의 소수가 대각선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란다우의 가설을 더 확장한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란다우 추측도 여전히 지금 1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학자들이 어떻게 지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문제로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1000, 10만까지 세는 것에서부터 그 자연수의 구성 부품인 소수, 그리고 특히 그 소수의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았어요. 이 소수는 기원전 3세기 유클리드가 무한히 많다는 것을 증명한 것부터 시작해서 소수의 분포, 소수 정리, 아다마르와 발레 부생의 소수 정리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이룩해낸 중요한 문명의 발전 중에 하나예요. 칼 세이건이란 소설가가, 과학자가 쓴 컨택트라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있고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존재할지도 모르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에게 신호를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문명이 여기, 우리가 이런 문명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과 통신을 하고 싶다. 그런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소수를 선택을 해요. 2번 치고, 3번 치고, 5번 치고, 7번 치고, 11번 치고. 그럼 그 신호를 받는 생명체가 만약 지적 생명체라면은 이 소수를 보고 이게 절대로 자연계에서 우연히 나오는 신호가 아니고 문명의 증거라는 걸 알아차릴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문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수학의 근본에 있는 자연수의 부품, 소수에 대한 신비한 현상들,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하는 추측들은 지금 우리 수학자들과 또 후손들에게 많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